네, 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 클리닉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공동 주최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민주주의의 관계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 군부 쿠데타 발발 이후에 야다나 가스전 운영사인 토탈과 셰브론은 국제 인권단체들의 요구에 따라서 미얀마 정부기관 미얀마 석유 가스공사 모지라고 약자로 그러죠. 모지에 지급하던 매년 한화로 4천억 원이 넘는 배당 지급을 죄송합니다. 4천억이 아니라 500억 원입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했는데 500억 원 넘는 배당 지급을 4월 1일부로 중단을 했습니다. 야다나 가스전에서의 그 배당 지급이 군부 독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슈에 가스전도 야다나 가스전과 비슷한 액수의 배당금을 모지에게 매년 지급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슈에가스전을 건립하던 초창기 2009년, 2010년 이때는 지금 불새처럼 다시 돌아온 이 군부 독재가 실제로 살아 있었을 때죠. 이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 군부 독재 정부에 힘입어서 가스기지 건설을 위해서 현지 주민들의 제가 이거를 쓰고 있어야 되는데 현지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취득하고 10년이 지난 현재 5년 넘는 소송을 거치면서도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의 힘을 빌어서 가스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수익을 다시 군부 독재에 지급하면서 그 군부 독재 영속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 과거의 책임도 그리고 미래의 책임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회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군부와의 관계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0여 년 전에 토지를 취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공익법률 상담소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을 소송에서 벌어질 변론을 미리 들어본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 우선 좀 번거로우니까 말씀으로만 좀 소개를 드리고 실제 이제 얼굴은 저기 이제 각각 발언을 하실 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당시 그 가스기지 건설의 땅이 매수됐던 당사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부인 20의
황영민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님께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례도 관심 있게 봐오셔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현필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 시민단체 모임 집행위원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래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발표를 차례대로 듣기 전에 제가 그 사회자로서 잠시 좀 준비를 한 게 있어서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가 도대체 얼마나 미얀마 민주주의에 중요한 건가, 이걸 좀 대강의 수치로 좀 확인을 해보자고 합니다. 우선 대우 인터내셔널과 미얀마의 관계는 이미 2006년도 이 당시 가스전이 발견되기 전 얘기죠. 이 당시에 대우 인터내셔널이 당시 이 군사 독재 서슬이 18월 때 이 군사 독재의 그 무기 수출을 복사포에 장착되는 대전차 포탄 제조 기술을 수출했다가 적발돼서 형사처벌 당한 적이 있었죠. 이때 어떤 일월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미얀마의 그 전체 정부 그 수입이 뭐 세수나 이제 기타 모지를 통해서 오는 소득 포함해서 이게 지금 약 20조 정도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미얀마 현지 화폐인 잣으로 약 20조 잣을 2020년도 20조 잣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대강 계산을 해서 원잣이 한 1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슈에가스에서 슈에가스와 또 그 외에 각종 이 가스 개발 사업을 통해서 미얀마 정부에 지금 지출되고 있는 것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1.5 빌리언, 그러니까 1,500 1.5 빌리언이니까 1.5조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가스를 통한 수입이 얼마나 전체 정부 수입에서 큰 액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모지, 아까 그 미얀마 석유 가스공사가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각 국가 기업들별로 이 들어온 수입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지 같은 경우 들어오는 수입의 90%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지와 그 다른 국가 기관들은 소위 그 기타 계정이라는 것들을 정규 계정과 별도로 만들어 두고 있고, 여기에 이 수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국가기관들의 수입의 한 55% 정도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타 계정이 뭐냐면 정확히 지금 알려져 있진 않지만 그 심층 조사에 따르면은 군부를 포함한 그 정치 비자금, 군부에게 주는 동안 정치 비자금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도를 예를 들자면은 미얀마 석유가 공사는 그 1,400억 달러, 1,400억 달러를 네, 맞죠. 예, 1,400억 달러를 이 기타 계정에 그 입금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400달러가 얼마나 그 큰 액수냐면 미얀마 정부가 그 교육 전체에 쓰는 예산이 1,100억 달러, 또 의료에 쓰는 예산이 750억, 예, 예. 제가 지금 자릿수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750억, 7억 5천 달러니까, 예, 예, 7억 5천 달러.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2009년, 2012년도가 이때가 이제 이 기구들의 수입이 정부 예산으로 얼마나 산입되는지를 살펴보는데 2012년 이후에 그 NLD를 포함해서 이제 야당이 그 일정 정도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 들어오는 액수가 이제 갑자기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군부 독재가 군부 독재가 중단되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이제 정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2019년도에 쿠데타 전에 그 NLD에서 임명했던 그 재무장관이 이 기타 계정을 폐쇄할 것을 명령을 하는데 이 기타 계정이 폐쇄되기 전에 기타 계정이 폐쇄됐는지 확인되기 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 재무장관이 체포가 되고 군부에서 임명한 새로운 재무장관이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군부에서 군부에서 이 비자금 조성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환율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자시 1불 정도 되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데 1,000자시로 기록을 안 하고 6자시 들어왔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그 회계에서 사라지게 하는 이런 방식을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슈에가스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그 이제 지금 2천억에서 지금 4천억 사이고,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슈에가스 그 가스 운송 부분에 있어서 대우가 25% 가지고 있고 가스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51%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슷하게 모지는 가스 운송에 대해서는 8%, 그리고 가스 생산에 대해서는 15%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율이 뭐 50대 15나 25대 7.5나 이제 비슷한데 비슷하기 때문에 추정을 해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리고 있는
그 이익이 이 정도라면 그 모지는 지금 이 900억 내지 한화로 따지면은 900억 내지 1200억의 수입을 포스코 인터내셔널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정부 전체에 내는 돈은 이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900억 내지 1200억은 그 배당만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배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로열티가 있고, 그리고 그 국가 지분이라는 게 또 있고, 국가 지분 15%를 뗀 후에 로열티 10%, 국가 지분 15%, 그리고 나머지 이익 중에서 다시 15%를 가져가고, 그리고 또 대우가 죄송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린 수익에 대한 또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다 합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그 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천억 내지 4천억 되는 돈이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토털과 쉐브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국제인권단체 요구에 따라서 야다나 가스의 가스 운송 파트에서 나오는 그 배당액을 중단했는데 이게 520억 정도입니다. 근데 520억에 대해서 그 국제인권기구인 휴먼 라이츠 와치에서 저거는 이 전체 가스 그 수입에서 내고 있는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대우 인터내셔널 포함한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할 것을 요구를 하는데, 제가 대충 계산하기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결국엔 또 다른 5%를 지금 또 다른 5%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전체 포스코 인터내셔널 미얀마에서 그 미얀마 군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지금 수치화해서 이제 말씀드려 보자면, 우선 군부 독재가 미얀마 정부 전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 전체 예산에 전체 소득에 비유하면 1% 정도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오일 가스, 그러니까 석유 가스를 통한 미얀마 소득의 10% 정도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중에 반 정도가 지금 미얀마 석유가스공사에 제공되고 있는데, 이것의 한 8% 정도가 8% 정도를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지 외에도 MEHL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뭐 포스코 강판을 포함해서 뭐 수많은 기업들과 합작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 회사의 주주들이 이제 군부 인사들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들이 매년 배당액으로 받아가고 있는 게 이렇게 1천억 원, 10억 달러니까 매년 1조 원 정도인데, 여기에 다시 그 모지의 기타 계정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역시 군부에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 군부 비자금의 한 4 내지 5% 정도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어림잡아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중요한 지위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군부
군부 독재의 지속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질문 많으시겠지만 뭐 시간 관계상 우선 발표를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아까 소개드렸던 황영민 변호사가 이번 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20의 황영민 변호사입니다. 잘 들리시죠? 제가 이어폰 마이크가 조금 접속이 안 돼서요. 노트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화면으로 제가 발표 자료를 먼저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미얀마 짝퓨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스터미널 공사 관련해서 토지 매매 계약 혹은 뭐 토지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지금 한국 법원에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항소심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에서 좀 드러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주민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송의 배경은 앞서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00년 8월경에 모지하고 가스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지금 2008년 6월경에 중국 국영석유회사 이제 CNPC가 그 천연가스 전량을 이제 중국 국영석유회사가 사기로 하는 그 양해각서를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CNPC가 중국으로 이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가스 터미널, 가스 그 배관은 건설을 별도로 해야 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스를 생산하고 CNPC에 천연가스를 송출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제 육상 가스 터미널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얀마 짜프 지역 거주민들의 토지 사용권을 매수했어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토지 사용권 매수에 대한 보상 대가나 사용 기간 등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고 적은 금액을 보상하면서 매수를 했고 특히나 주민들이 그 태역군인들로 구성된 마을평화위원회나 혹은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의 입회하에서 그런 공포심을 느끼면서 위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토지 사용권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짜프 지역 주민들 중에 윈나잉 씨라는 분과 외 17명의 미얀마 주민들이 2010년 3월경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토지 사용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주민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로 매매 계약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들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를 하진 않았지만 미얀마 개혁법의 그 여러 가지 이게 그 조항에 따라서 강요 또는 부당한 위압 또는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송의 진행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송이 2016년 3월에 제기돼서 1심 법원의 판결이 올해 났기 때문에 횟수로만 굉장히 오랜 시간 6, 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3월에 제기된 후에 보통은 민사소송에서 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답변서 제출에 앞서서 민사소송법에 그 소송비용 담보 제공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고가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소송비용을 확정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확정 청구 이후에 원고들이 소송비용, 패소자인 원고들이 소송비용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사전에 제공해라라는 소송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했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금액이 3심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미얀마 주민들이 하루에 일당으로 버는 것들이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되는데 약 2,500만 원 정도의 공탁금을 원고들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적절한지 그 금액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공방이 좀 있었고요.
1년 정도 공방을 한 뒤에 외부 펀딩을 통해서 인권단체 등을 통해서 2,500만 원 정도를 마련해서 소송 비용을 공탁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답변서가 소재 기호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제출이 됐었고요. 그 답변서에서 본안전 항변으로 그러니까 본안 저희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체에 대해서 다투기 이전에 원고들이 좀 불특정돼 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법무법인 20에 소송을 위임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그래서 소송 대리권 부존재 그리고 국제재판 관할권 부존재 등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 중에 소송 대리권 부존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미얀마 짜표 지역의 주민들, 원고들이 저희 위임 계약서에 사인하는 영상 등을 제출했는데 어쨌든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에서는 미얀마 양곤에 있는 한국대사관의 소송 위임장에 대한 인증, 영상 인증을 받은 서류에 대한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짜표 지역에서 양곤까지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매일매일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경에 원고 중에 13분이 짜표에서 양곤까지 비행기로 이동을 해서 저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소송위원장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뒤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에서 토지 사용권 계약서 등이나 좀 일부 자료를 제출해서 약 그 1년 4개월 정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주장하는 본안에 관한 주장, 토지 사용권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그 미얀마 국영석유회사의 모지이다. 그리고 매매 대금, 즉 그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고들한테 적절하게 적법하게 산정된 액수에 따라서 적절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몇 차례 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보통 민사소송의 변론기일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한 차례씩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의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몇 차례 변론기일이 또 연기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경에 사실 그 토지 매매 계약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서 원고들이 직접 한국 법정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당사자 신문을 좀 진행할 것을 요청을 했었고, 당시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특성이 당시에 이제 원고들이 어떤 과정에서 토지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미얀마 사법체계 신뢰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이 원고들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미얀마 주민들이 대한민국 법원에 미얀마 법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 사법부가 원고들의 입장을 외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여서 당사자 신문을 사실 진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그 기일에 대해서는 언제 진행할지는 조금 판단을 해보자라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판부가 보통 이제 매년 2월에 법원 재판부가 인사이동을 하게 되는데 재판부가 변경이 되면서 또 바뀐 재판부는 좀 사건에 대해 또 다른 시각으로 좀 판단을 했었고요. 국제재판 관할권이나 피고의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보고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면 본안을 변론기일을 재개해서 본안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선고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서 2021년 5월에 변론이 종결됐고 올해 7월에 국제재판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원고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할 정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원고들이 항소를 했고 현재 그러니까 국제재판 관할권에 대해서 그 내용 위주로 항소 이유서가 제출이 되었고 고등법원에서 아직 그 변론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추후에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토지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점, 여러 가지 소송 과정에서 다투어진 사안들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 문제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미얀마가 최근에도 다시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원고들 우리 위압적인 상황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입니다.
미얀마가 약 50년 이상 이제 그 군부 독재를 하면서 미얀마의 모든 그 입법, 행정,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었고요. 좀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셨던 야다나 지역에서는 사실은 뭐 고문이나 살인, 강제노동 같은 인권 침해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원개발 지역에 사는 미얀마 주민들이 이 군부와 이 결탁한 종의 세력들에 대해서 공포심이 상당했고, 그 마을마다 이제 태역군인들로 이루어진 마을평화위원회가 마을 사무를 관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토지 사용권 매매 계약 2010년 3월에 체결할 당시에도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토지를 그대로 그냥 어떤 보상 없이 가져갈 것이다 라는 말도 들었고요. 정부 부처 관리들하고 태역군인들로 이루어진 마을평화위원회, 군부와 일종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진 이들이 입회를 하면서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원고들이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희 2014년 정도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발췌를 했는데요. 원고 중에 한 분 덕킨치라는 분은 에너지부 사람들이 아마 태역군인이어서 겁이 나서 서명을 하게 됐다. 원고 중에 민나잉 씨, 지금은 사실 소송 진행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나잉 씨가 당시에 왜 서명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 서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서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상호가 변경되기 전에 대우가 땅을 가져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 라고 했고요.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당사자 신문을 위해서 저희가 당사자 신문에 나올 의사를 밝힌 두 분의 사실 확인서를 사전에 이제 재판부 요청에 따라서 작년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2020년에. 그 사실 확인서 내용 중에 봐도 원고 덕킨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측의 책임자, 현지 미얀마 책임자가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사업 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 협박을 했고, 마쩌따오 씨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관부, 이게 일종의 미얀마 관련 부서인데요. 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직원 측에서 보상금을 한 푼도 안 주고 토지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서명을 하게 됐다라고 또 소송 과정에서도 저희에게 새롭게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약서 부분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계약서 마지막에 있는 서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컴퍼니라고 하는 이 그 계약 당사자 부분에 위에 트랜스퍼가 양도하시는 원고이고요. 컴퍼니가 이제 계약 상대방 양수인으로서 여기 대우 인터내셔널이 서명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증인란에 있는 분이 이제 마을평화위원회, 그 다음에 MOG, 미얀마 국영석유회사 관계자들이 입회해서 서명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증인으로서 서명을 했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MOG가 이제 2010년 3월에 저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태거 요구 공문을 원고들에게 보냅니다. MOG 명의로. 그래서 계약서에 따라서 3월 21일까지 태거를 해라 라는 공문을 보내고요. 아마 이 공문을 보면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에서는 사실 소송 중에서도 이 계약의 당사자가 MOG, 그러니까 모지이고 포스코는 이를 뭐 대행해서 했을 뿐이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책임이 없고, 이 공문 같은 경우에도 모지가 태거를 알린 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군부 세력과 MOG 등등 정부 관계자들의 힘을 빌어서 군부와 결탁된 세력들과 함께 원고들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라는 걸 좀 반증한다는 측면에서 이 증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원고들이 이런 위압적인 상황에서 서명을 하면서 실제로 계약서의 내용이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강요했고, 심지어 원고들이 2010년 3월에 계약서 날인 후에 계약서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원고들이 계약서 날인 당시에 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영구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잃는다, 영원히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이런 사실이나 양도금액의 액수나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산출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어떤 법적 효력이 생기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증인으로 날인했던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도 본인이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란에만 서명을 했고 구체적인 내용을 본인조차 알지 못했다. 당연히 원고들도 알지 못했다. 이런 진술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약서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원고들이 어떻게 계약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고려대에서 공익법률 상담소에서 문제 제기를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이제 한국에서 이메일이나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야 포스코 인터내셔널 측에서 2014년 9월경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일부 제공을 해서 저희가 그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윈나잉씨 인터뷰를 보시면 종이에 서명을 할 당시에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에 몰랐다. 돈을 받기 전에 얼마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그리고 보상금 액수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이 종이를 본 기억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윈나잉 씨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본 기억도 없고 서명도 본인의 서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다른 원고의 사실황 해설을 보시면 보상금 수령하고 3년 뒤에 본인은 당연히 또 보상금을 수령할 줄 알았는데 당시에 수령하지 못해서 확인을 해보니 포스코에서 영원히 이제 영구히 이 토지 사용권을 가져갔다는 걸 알았고 실제로 계약서 날인 이후에 그 미얀마 경제은행에서 돈을 찾았을 때야 보상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었다. 직접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읽을 기회도 없었다. 그리고 다른 원고분도 포스코가 토지를 영원히 가져가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3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설명도 없었다. 이런 내용들을 진술했습니다. 마을평화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증인란에 서명했던 분도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있는 페이지는 본인이 이제 증인으로서 서명한 서명 페이지만 봤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받게 된 보상금 액수는 매우 적어서 사실 원고들로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지에서 평생 그 생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제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송 그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본인들이 농사를 지을 대체 농지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실 여러 자료들을 얘기하면서 윈나잉 씨 같은 경우에 월 생활비 31개월 수준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라고 했지만 영구히 토지를 잃으면서 31개월 수준의 생활비만 받은 것으로는 향후에 이제 또 동일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자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고 중에 이렇게 받은 내용들을 자녀 교육비로 다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제가 뒤에 이제 참고 자료를 조금 붙인 부분인데요. 앞서 CNPC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생산한 석유 그러니까 가스들을 그 중국으로 송출하게 되는데 CNPC가 이 가스 라인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토지 사용권 매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CNPC의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해서는 미얀마 소재 NGO가 굉장히 자세한 그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유사한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담긴 계약서를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용했던 계약서 양식과 거의 동일한 양식들이 그 많은 현장에서 사용이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그 문제점들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몇 부분만 짧게 보시면 그 마을 피해 농민들 가운데 누구도 CNPC로부터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해서 갖고 있지 않았다. 서명한 날로부터 몇 달 혹은 1년 넘게 걸려서야 받았다. 그제서야 농민들은 자기들이 영구히 이 농지를 CNPC에 사용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얀마어를 할 줄 모르는 노인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서 농지를 빼앗겼고 사본을 받은 11% 정도의 농민들만이 영구히 이제 그 사용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저희가 앞서 저희 원고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매매 계약에서 있었던 상황과 유사하게 CNPC의 그 매수 과정에서도 계약서에 그냥 서명을 해야 됐고 어떤 내용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담겨있는 서명란 있는 페이지만 펼쳐둔 채로 양도자 문구 아래 서명하도록 했다.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상 없이 CNPC가 농지를 강제로 못수할 거다. 그리고 서명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농지가 빼앗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시기에 있었던 CNPC의 그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서의 토지 취득 과정을 보면 저희 사건에서도 동일한 이 정도의 구체적인 보고서가 제출되진 않았지만 동일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이제 매매 과정, 계약 과정상의 문제점과 별개로 사실은 소송 과정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측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에모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 계약서 말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측에서 증인으로서 그 양수인으로서 서명을 했고 모지는 증인으로서만 서명을 했다는 걸 아까 확인을 하셨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작성한 토지 취득 활동 자료에도 구체적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토지 취득의 대표이고 모지는 증인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들이 본인들이 작성한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용권 취득 매뉴얼도 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여기에도 보면 토지 취득과 보상은 포스코가 자신의 능력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그 계약은 포스코와 그러니까 미얀마 주민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시의 공동기업 파트너의 운영사, 이게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의미합니다. 요 사이에 모두 서명을 했고 증인들이 이제 별도로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사실은 계약 당사자를 부인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소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측에 좀 요청하고 싶은 내용들로 좀 마지막 말을 좀 맺고자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후에 발표에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한국 기업들 중에 저희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18년경에 우리는 기업 시민이라는 새로운 좀 윤리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좀 표방을 하겠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광고를 했고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하고 세계 인권 선언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권 관련 국제 기준을 존중하고 지지하겠다.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만을 초래하는 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실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사 결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실천 지침도 사실 마련했었습니다.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실사나 합리적 해결책 모색보다는 재판 관할권이 없다.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고 그래서 소송이 각하돼야 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돼야 된다.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스스로 좀 한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 시민, 본인들이 이제 제시하고 표방하고 있는 기업 시민 내용에 의하더라도 좀 전향적으로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토지 사용권을 잃게 된 원고들의 고통에 좀 진정성 있는 태도를 지금이라도 좀 보여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스코에서 여러 가지 발표한 보도자료 중에 하나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1심에서 국제재판 관할권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원고들이 미얀마 법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에 권리구제를 요청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국제재판관할권의 법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사정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유엔 인권 이사회나 아니면 여러 시민단체 조사에 의할 때 미얀마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뭐 공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다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사법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판사들이 뭐 특정 사건에 관해서 군부로 추정되는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시받는 전화도 받고 있고, 사법부 내에서 분장교로 임명하는 관행들도 있다, 독립성이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고들이 미얀마 이런 사법 시스템 하에서는 군부나 이제 모지와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민주적인 사법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에 권리구제를 구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게 대법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그렇고 몇 년 전에도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른바 이제 불호농지 강탈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국가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한 바가 있는데, 뭐 이 부분을 얘기하면 아마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에서는 저희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국가다, 그러니까 미얀마 정부고 MOG가 이를 대표해서 했고 이건 일종의 토지 수용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이 구로농지 강탈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뭐 미얀마 정부의 토지 수용이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장이 타당하다는 게 아니고, 저희 법원이 사실은 미얀마에서 벌어진 이런 그 정부 기관과 대한민국의 그 다국적 기업이 일종의 결탁을 해서 이루어진 일종의 토지 강탈 사건에 대해서 저희 법원이 과거에 우리 정부의 과오를 인정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항소 이유서에도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지만 대법원은 그 어떤 뭐 증거 방법, 뭐 미얀마에 있어서 증거 수집이 어렵다거나 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원고들이나 혹은 당시에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을 듣기 어렵다, 이런 불편함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걸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사실 일관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사실 뭐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소송 진행 과정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 자료를 특히나 보상금의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원고들이 희망하는 대로 당사자 신분 등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그 심리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사건이 뭐 이후에도 대법원까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법원이 판단을 못 내리게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어떤 기업 활동을 하면서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런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법원에서도 적극적인 좀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이 좀 생각보다 지체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행사하면서 뭐 완전 공개를 안 하고 요청하신 분께 패스워드를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했던 이유가 지금 실제 토지를 빼앗겼던 그 당사자들, 또 당시 그 계약 서명, 토지 양도 계약 서명에 관여했던 그 마을 정부 그 간부들, 이분들이 지금
재판의 증인으로 오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리고 이제 또 군부 쿠데타가 터지면서 오기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좀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지에서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하고 목소리하고 영상은 보여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 이후로 많은 분들이 죽었고 그런 위험 때문에 지금 그 영상과 이분들의 영상과 소리는 노출하지 않고요. 그 대신 지금 그 채팅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 질문을 좀 보내주실 예정인데 아직 그 질문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는 대로 또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그 순서대로 이상수 교수님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바 지금 그 재판과 군부 쿠데타 이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앞에 우리 황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소송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제 느낌이나 이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길지 않게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관점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이제 이 사건은 결국 세계화 시대가 낳은 이제 어떤 현상이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고, 한국도 이제 그런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문제 자체는 세계화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세계 구석구석에 가서 이제 자원 개발한다든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하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하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이제 시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 지역에 있는 어떤 취약한 지점을 이제 공격을 하거나 그걸 착취를 하거나 이용을 해서 이제 돈벌이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서 이제 현지민들이 상당한 이제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선진국들이 그런 이제 개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을 이용을 하거나 이제 남용을 해서 선진국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또 후진국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이제 양극화 문제라고 할까, 이런 문제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원 착취 문제라든지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인권 침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글로벌에서 엄청 고민을 하고 뭐 엄청 회의도 많고 규범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침해한 기업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묻자. 그래서 법률적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것이 큰 축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법들을 이용을 해서, 특히 소송을 이용을 해서 그런 가해 기업, 소위 가해 기업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 내지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자라고 하는, 이게 이제 큰 흐름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직접 기업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재판권 자체가 판결권 자체를 부인하는 이런 결정을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기존 법리에서 보면은 뭐 납득하지 못하겠다, 뭐 전혀 뭐 터무니없다 이렇게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새로운 변화된 상황에서 뭐 정의란 잣대를 놓고 보면은 결국은 현행법이 그런 불의를 유지시킨다 이렇게 비판했을 때
그것을 막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법도 개정이 필요하고 또 상당히 창의적인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근본적으로 법 자체를 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존의 현행법이나 민사 형사법을 가지고 이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소위 이제 지배구조의 공백이 생기게 되죠. 개도국에서 이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선진국법을 가지고 다른 나라 법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나 환경 훼손을 대응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법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종류의 법이나 새로운 종류의 이제 규범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이제 기업과 인권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에 대해서 외부 해외에서 이제 사업 활동을 하는 건 좋지만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안 되는 이 인권을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가 어디에서 활동을 하든지 간에 뭐 개도국에서 하든 선진국에서 하든 상관없이 국제사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인권에 대해서 기업이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규범이 이제 성립이 되어 있고, 그 규범이 소위 이제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결실을 맺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의 보편 규범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르면은 결국 이제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인권 침해를 직접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인권 침해에 이제 편성한다는 거죠. 거기에 인권 침해 독재 정권의 그런 힘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한다든지, 또 심지어 그런 독재 정권에 대해서 그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현물을 지원한다든지, 도덕적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무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경우에도 군인들에게 월급을 준다든지, 또는 뭐 활주로를 제공한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기업들의 행태가 뭐 돈벌이를 하는 것이지만은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취약성, 또 정권의 그런 독재 정권에 대한 이제 지지와 지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글로벌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기업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할 때 자기의 공급망, 가치 사슬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실사를 하려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런 데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으로 조사를 하고, 특히 이제 이런 지배구조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법치주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는 가기 전에 조사를 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가서도 늘 조심을 해야 되고, 조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대책이 안 세워지면은 떠나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업에게 이것을 이제 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뭐 현재로서는 이제 어떤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제도는 아직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것 있다고 보입니다. 유럽 일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성과도 있지만은 아직 한국에서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도 인권위원회나 법무부나 이렇게 해서 기업이 해외 나가서 인권 침해하는 거나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는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아직은 법은 정립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국제사회가 도덕적 규범으로서 그런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이제 소위 네이밍 앤 쉐이밍을 하는 거죠. 그거를 자기가 직접 침해하지 않았더라도 거기 개입한 기업에 대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판을 이렇게 하고, 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그런 비판을 수용을 하고 또 그걸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놓고 이제 우리가 미얀마 사건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걸 비평할 수 있냐. 거기에서 이제 인권 침해 주체는 물론 이제 군부죠. 군부가 침해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직접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군부가 특히 예전에는 이제 군부 자체가 이제 군사 정권이었고 그랬고, 그 이후에도 군부는 엄청난 대규모 인권 침해를 하고 있죠. 또 군부라고 하는 것은, 미얀마 군부는 사실은 미얀마 군대를 지칭합니다. 미얀마 군대, 육군, 해군, 공군을 말하는 그 미얀마 군대고, 미얀마 군대를 통칭하는 것이 이제 소위 탐마도라고 하는 이제 그 탐마도라고 하는 조직이 미얀마 군대 자체를 이제 대표하는 이제 공적 조직이고 헌법상 조직이고,
그 조직에서 이제 국가의 중요한 기관을 장악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그런 탐마도는 국가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예산도 물론 뭐 다 받아 먹지만 예산으로서 움직이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뭐 100개가 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자회사에 거래하는 기업들도 많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국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대규모 인권 침해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군부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군부가 하나회처럼 이렇게 비공식 조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군부가 이제 헌법 조직으로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경제 기반을 가지고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대규모 인권 침해를 하고, 그것이 그냥 인권 침해만 하고 정치적 조직을 머무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실체로서 존재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국가의 부를 이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또 그런 군부에서 퇴역했을 때 또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또 군부와 연대를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얀마 전체가 이제 어떤 군부 조직화 되어 있다, 군부 경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이 자영화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 군부가 최근에 했던 가장 이제 아주 그 놀랄만한 일이 로힝야라고 하는 그 이제 소수민족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과 이제 추방을 했죠. 수십만 명이 이제 국경을 나가고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죽는 이런 일들을 이제 미얀마가 조직적으로 합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돈들을 기업한테 기부를 받고 이제 이렇게 하죠. 또 자기 돈을 가지고 하고, 또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광업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생긴 돈을 이용을 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젠가 뭐 외국 TV를 봤더니 거기에 이제 테러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경제적 조직이다.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돈벌이 조직이 테러 조직이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그런 논란만한 발표를 본 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얀마를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군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이념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돼. 그것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무장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자기 식구들을 계속 키우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미얀마가 그 수많은 자원의 부국이면서도 이제 국민들이 가난한 이제 그 문제고, 그 미얀마가 그런 수많은 로힝야 사람을 죽였을 때 이제 결국 유엔이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군부의 돈줄이 결국은 이제 해외 기업들이다. 상당수가 해외 기업들이 거기 끼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해외 기업의 이름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포스코가 거기에 이제 자기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뭐 자기가 올린 뭐. 그러니까 미얀마 유엔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군부하고 거래하는 해외 기업이 누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이 10개가 나왔고 그 중에 이제 포스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포스코가 미얀마의 군부에 대해서 결국 돈줄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물론 포스코는 포스코대로 수익을 엄청 얻죠.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1년에 수천억씩 수익을 이제 얻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또 군부에 대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군부에게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돈줄은 결국은 이제 바다에 있는 가스를 팔아가지고 그걸 갈라먹는 양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돈을 내고 개발을 하고 팔고 그 팔린 돈을 이제 갈라먹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또 그 군부가 올해와 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쿠데타까지 했죠. 쿠데타에서 권력 자체를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또 1,000명 가까운 사람이 또 살해가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에서 포스코의 역할은 뭐냐? 포스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실 인권 침해한 것이 군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군부 때문에 일어난 거고, 포스코가 뭐 쿠데타를 의도했을 리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국제규범에 의하면은 그런 종류의 집단과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집단에게 돈벌이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과 같이 거래를 하느냐.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국제사회가 기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높아졌고, 그것이 이제 규범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짝표에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재산권도 문제지만은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이제 포스코가 무슨 이제 뭐 사회적 책임이나 뭐 기업 시민 이야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글로벌 도덕적 흐름을 이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대외적인 약속인데,
말로는 약속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안 해버리게 되면은 또 이제 이것이 문제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글로벌의 도덕성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선진국이 되어야 되는 이 마당에 있는 것이고, 지금 기업들이 기존 법으로 봤을 때 문제 없다 이것만 가지고 주장해가지고는 글로벌에서 우리가 언제 뭐 너 보복했다고 그랬냐, 그게 아니고 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데 왜 그거는 무시하고 있냐, 이런 공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옛날 이야기다 이런 거는 지금 핑계가 될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것은 살아있는 문제고 현재 진행형의 문제고 인권에 침해되고 있는 그 기업과 그 단체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문제고, 유엔이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문제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 안에서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포스코가 인도에서 오디시아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돈을 엄청 쏟아부었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나온 것도 국제사회가 그런 꼴을 못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결국 포스코가 이제 글로벌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라는 나라는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 인도 가서 그렇게 사고를 치고 미얀마 가서 또 사고를 치냐,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의 사업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위상의 문제고 국민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문제고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전향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법으로 법적으로 뭐 어떤 뭐 재판 관할권의 문제다 이런 것도 물론 테크니컬하게 있지만은 큰 흐름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이렇게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지금 글로벌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답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포스코가 진짜로 진심이면은 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치열하게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또 언론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도 있고 또 정부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솔직하게 이제 자기가 조사한 결과, 실사를 한 결과 어떤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가 어떤 대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이제 카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을 하고 타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냥 막무가내로 나 몰라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은 용납하기가 도저히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런 이제 이런 글로벌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배후에 있고 새로운 규범은 이미 정해졌고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주민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 저도 그 짝표에 가봤습니다. 가봤지만 거기에 이제 가난한 분들이 있고 진짜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분들이고 거기에 몇 년치 곡물 비용을 줘가지고 토지에서 쫓아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그 경비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 포스가 감당 못할 정도로 막 터무니없이 요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충분히 이제 요즘에는 뭐 화해나 이런 이제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그렇게 하면은 또 포스코 입장에서 또 명망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비밀 보장을 하면서 합의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것이 대화를 통해서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그냥 내쳐버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터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로펌이나 변호사들도 이제 달려붙어 있고 소송들이 가는 마당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에서 이런 인권 침해 소송이 벌어지면 수천만 달러 이렇게 합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송 해봤자 불과 몇 억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이 구차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뭐 용납되기 어렵지 않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포스코가 차제에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가서 정당하게 산다, 나는 당당한 대한민국 기업이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처신하시고 또 정당하게 공개적으로 처신해서 거기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인권이거든요. 피해자가 납득해야 인권이지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침해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21세기 비전을 가지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 시민단체 모임 라이언필 집행위원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현지에서 짜퓨 섬 현지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우선 그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예. 그 당시에 그 군부가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무시했던 것은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군부가 상당히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우는 뭐랄까 원래 평판과 책임성이 높은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대우는 그런 군부와 같이 군부처럼 주민들의 권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답이 있는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아직 발언 안 하신 나필 대표님이 하셔도 좋고 변호사님이 하셔도 좋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신이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사실 포스코랑 대우 인터내셔널은 다른 회사고요. 대우 인터내셔널은 기억하시겠지만 김우중 회장이 세계 경영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못 들어간 곳, 쉽게 말해서 독재 정권이거나 민주주의가 취약한 곳을 간 것입니다. 이제 뭐 대표적인 동유럽,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이런 곳이었던 곳이죠. 그래서 결국 그 세계 여행을 한다고 들어가서 그런 나라들에서 사실은 독재 정권과 결탁해서 사업을 한 그런 대가들을 포커스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하면서 포스코 그 자체도 아까 이성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벌이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 대우 인터내셔널이 벌였던 미얀마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에서의 문제점들을 포스코까지도 같이 지금 껴안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포스코가 다른 한국 기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뭔가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원래부터 평판력이 높다 기준을 굉장히 잘 지켰다는 회사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려요. 자, 지금 답변을 타이핑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나필 대표님 준비해 오신 발언 해주시죠. 네. 네, 저는 그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106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있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에서 집행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이번 소송을 이렇게 진행해주고 계시는 이제 고대인권 클리닉과 그리고 법무법인 20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제가 오늘 이렇게 소송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우셨구나 보면서 몇 군데 이제 화가 나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포스코가 원고 그 비용을 공탁을 해라는 부분이 좀 처음에 좀 화가 났었습니다. 이게 뭐 당연히 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한국 기업이 벌어진 일들을 한국 법원에서 다룬다는 거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제 그런 것을 그러면 돈이 없는 보통 이제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돈이 없는 피해자들은 소송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일단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2017년도에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권고한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에 관련돼서 이 피해자들이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라. 벌써 이제 4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는 당연히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소송이 있었을 때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한국 기업의 피해를 입은 인권 침해 피해자들 한국 법원이나 아니면 뭐 다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나 아니면 OECD 한국 다국적 한국 연락사무소, 한국 NCP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적어도 통역이라든가 이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라든가 아니면 이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엔 기업가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다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텐데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계획만 밝혔지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는 단순히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대한민국 정부에 지금 하고 있는 권고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1심에서 그렇게 소치하를 한 것은 매우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판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의 피해자들이 한국의 법원에 문을 두드렸는데 대법원까지도 가서 이렇게 만약에 잘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말 좀 많이 이렇게 법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항소심에서도 네, 변호사님들께서 좀 많이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 이제 한국 시민사회는 미얀마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좀 제도적으로 이거를 해야 된다. 적어도 이렇게 미얀마 군부가 결탁된 한국 기업들의 이런 자원 개발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좀 규제할 수 있는 적어도 이런 제도들이 남아야만 앞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군부의 자금을 제공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몇 가지 입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포스코가 이게 미얀마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원개발법에 따라서 국민 세금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거든요. 물론 이제 포스코가 이 사업이 잘 돼서 이 세금 다 갚았습니다만 초창기 그런 기업의 리스크를 사실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메꿔준 셈인데 근데 당시에도 당연히 미얀마는 군부 독재 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위태롭거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국가에 계속해서 국민 세금으로 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저는 당연히도 그러진 않아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이 자원개발법에 이런 국가에 진출할 때 사전에 반드시 인권 실사를 실시한 다음에 어떤 정부 지원이 있도록 하는 사실 이제 입법안을 국회랑 얘기해서 했는데 일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예, 국회도 일단은 뭐 선거를 앞둬서 그런지 기업에 대해서 뭔가 이런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상황이라서 여전히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는 이제 이 인권 실사 부분이라는 게 자원개발이뿐만 아니라 그런 그 한국의 경제 규모라든가 그리고 또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 해외 투자에서 문제 많이 일으킨 점에서 이제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적어도 미얀마의 문제 관련돼서는 정말 전 세계 어디보다 한국 시민사회, 한국 시민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셨으면 이런 적어도 자원개발 그 자체도 인권 침해 위험이 높은 데다가 미얀마 같이 이렇게 군부가 권력 휘두르는 곳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이제 공적 자금까지 투여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권 실사가 의무화되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민사회 모임이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 좀 이번 국회에서는 올해 국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차기 국회에서도 이걸 좀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 그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이나 EU에서는 지금 제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계속 오늘 많이 나오는 모지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EU가 본격 제재 대상에서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뭐 야다나 아까 나왔던 야다나 가스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기업인 쉐브론 그리고 프랑스 기업인 토탈이 사실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미국 프랑스 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미얀마 군부에게 최고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 이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과연 이 국제적 연대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앞으로 이 MOG를 제재해야 된다. 미국과 EU
그리고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이 나서서 이 에모지를 제재를 하고 그 제재한다는 말은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이 되는 거죠. 이 에모지와 연계를 맺고 있는 어떤 기업이라도 똑같이 다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공정한 것이고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모지를 꼭 우리 국제사회가 제재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고민과 이런 것들 좀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사실 이미 아까 이상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로힝야 관련돼서 이미 한국 시민사회가 한국 NCP에 이거 진정을 넣었었는데 올해 이제 기각 1차 평가에서 종료를 했었고요. 지금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사업에 대해서는 진작 2009년도에 인권이랑 NCP에 진정을 넣었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NCP가 이 대우 인터내셔널 관련돼서는 기업 얘기만 듣고 1차 평가에서 종료했었고요. 인권위는 이제 조사 권한은 아니지만 정책 공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2009년에 사실은 이미 그때 뭔가 제대로 됐었으면 지금의 사태까지는 안 볼 수도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때 한국의 두 정부기관인 한국의 정부와 그리고 한국의 정부가 NCP와 인권위 그리고 한국 정부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액고 외양하 고치기겠지만 지금이라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같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발표 주셨는데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해주시고요. 사회자로서는 한 말씀 더 하자면은 지금 실제로 그 सँ션이 이루어지면 지금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지금 군부 자금 제공 중단을 못 한다는 이유가 자금 배당을 끊으면은 이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제 자기들이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어떤 이권을 군부가 박탈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계약서를 보면 지금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모지와 맺은 계약서를 그 입수하지는 않았지만 그 CNPC 그 중국 그 석유 회사가 유전에 대해서 모지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그리고 이 계약서들은 상당히 서로 비슷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보면 여기 불가항력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에 보면 그 정부의 스테이트 액션, 그 정부의 조치 때문에 계약 이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역할이 여기에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토탈하고 쉐브론 같은 경우 거기는 이제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계약이 좀 달라서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아마 이제 모지가 투표해서 졌겠죠. 다른 주주들이 이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당을 중단시켰는데 그러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모지와 맺은 계약도 그런 식으로 주주총회를 통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면 역시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밝혀줘야 우리는 계약이 어떤 식으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을 밝혀줘야 그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질문이나 코멘트 더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기 계신 분들도 지금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저 웨비나가 아니라 저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회의 기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타이핑을 해주셔도 좋고요. 여기 지금 그 계약서 띄워놨는데 뭐 계약서 띄워놓은 김에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면 이건 지금 포스코 계약은 아닙니다. CNPC와 모주의 계약인데 이 조항은 뭐냐면은 그 CNPC가 확보한 그 구역, 그 사업구역 내에 그 들어올 수 있도록 모지 간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그 땅을 확보하고 있는 주체는 결국은 그 CNPC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모지의 계약도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기네들은 이제 계약 토지 매수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될 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불가항력 조항입니다. 불가항력 조항에 보면 여기 틀림없이 이 정부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 지급을 포함해서 계약 전체가 계약 이행이 중단 여기 있습니다. Act of Public Authority라고 밑에서부터 이제 넷째 줄 있고요. 그리고 그 의외로 이게 이제 뭐 군부가 하더라도 결국은 여기 이제 또 다른 조항은 뭐가 있냐면은 경제적인 이익이 그러니까 이 외국회사의 경제적인 이익이 이 손해 그 상황 변화 때문에 줄어들 경우에는 이 계약을 재협상한다라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에서는 이 계약을 그 외국 회사의 투자를 받기 위해 그 외국 회사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 외국 회사에서 상당히 유리한 계약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분쟁 해결도 이게 뭐 막강한 군부임에도 불구하고 분쟁 해결 조항을 그 운시트랄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토탈 계약서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 좀 비슷한 그런 그 기업들의 책임을 이 기업들이 이렇게 독재 정부로부터 환대를 받고 지금 들어가는 계약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책임질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직접 출석하신 분 감사하시고 또 오랜 기간 점심시간 거쳐서 저희가 이게 학교 행사이다 보니까 학교 저기에 맞추다 보니까 점심시간 겹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 식사들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